우진아,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평생 죄책감으로 어떻게 살라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한우진의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한우진은 결국 숲속 바닥에서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됩니다. 한편 저택의 드레스룸에서 전화를 들고 있던 사람은 그의 친어머니 고성희였습니다. 그래, 미국에서 죽은 걸로 해야겠어. 고성희는 차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누구보다 혐오하는 박진석에게 자신이 26년 동안 숨겨온 모든 거짓이 한꺼번에 들통날지도 모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연락을 듣고 이 여자가 제일 먼저 떠올린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숨기지? 슬픔도 눈물도 절망도 아니고 오직 위기 관리와 비밀 유지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벌가에서 품위 있는 안주인으로 불리는 이미지, 자선재단에서 존경받는 이사장이라는 타이틀, 26년간 쌓아올린 화려한 가면이 아들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의 숨을 죄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고성희는 거울 앞에 서서 눈가를 손가락으로 비볐습니다. 충혈된 눈, 힘없이 떨리는 입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어깨. 그래, 이 정도면 아들 잃은 엄마 같아 보이겠지. 우는 연기를 연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방금 아들의 사망 전화를 받은 친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한우진의 죽음을 맞이한 친모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고성희의 26년짜리 거짓말은 끝까지 감춰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제발. 눈 좀 떠봐. 차가운 숲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우진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의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손끝까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면서도 지은호는 계속 말했어요. 제발 오빠, 나야 지은호야. 나왔으니까 눈 좀 떠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우진은 급히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지은호는 우진의 손을 꼭 잡고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나 이제 겨우 오빠가 내 진짜 오빠인 거 알게 됐는데 이제 좀 같이 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끝까지 우진의 눈은 다시 뜨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의료진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치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간 기능은 오래전에 한계치를 넘은 상태였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시간까지 더해져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지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제가 동생이에요. 쌍둥이 동생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이 결국 방금 심정지가 온 뒤로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을 애도합니다. 순간 지은호의 귀에선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빠, 왜 이래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가요? 우리 이제 막 알았잖아요. 서로 진짜 남매라는 거. 이제 시작이었는데. 지은호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길게 번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부축했지만 쉽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우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은호야, 그 여자 말 듣지 마. 간이시켜주지 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야. 그제야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한우진은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서까지 고성희에게 복수하고 동생을 지키려고 했다는 걸요. 오빠,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이지혁. 선배, 우진 오빠가 죽었어요. 전화를 받은 이지혁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은호를 본 이지혁은
말보다 먼저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울어다 울어. 오늘은 그냥 끝까지 울어도 돼. 나 여기 있으니까. 그 시각 저택. 안고성이는 조용한 방에서 한우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예요. 메시지가 끝나도 휴대폰 화면은 그대로 켜져 있었지만 고성희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고 해야겠지. 원래 미국에서 치료받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장례도 미국에서 간소하게 치렀다고 하면 되고,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녀는 오직 어떻게 거짓말을 이어갈지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숨겨진 아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거든요. 아이가 죽은 것보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서운 거지. 그게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솔직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오늘 오후 5시 32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고성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곧장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눈가를 비비며 슬픈 표정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울어야지. 아들을 잃은 엄마니까. 영안실 앞에는 이미 지은호와 이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지은호는 멍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지혁은 말없이 곁을 지키고 있었죠. 잠시 후 구두 굽소리가 멀리서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검은 상복, 큰 선글라스, 완벽히 세팅된 머리 고성희였습니다. 왔네요. 고성희 씨. 지은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당신 아들 죽었어요. 축하해요. 이제 26년짜리 비밀 들킬 걱정은 없겠네요. 고성희는 준비해 온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은호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우진이가 죽었는데 엄마 마음이 얼마나 엄마요. 지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엄마예요. 우진 오빠가 왜 죽었는지, 제가 누구한테 간이시켜달라고 했는지 전 다 들었어요. 결국 오빠를 그 지경까지 몰아넣은 사람은 당신이에요. 이지혁이 황급히 지은호를 말렸습니다. 은호야, 일단 여기선 아니요. 선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지은호는 그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우진한테 재간을 떼어오라고 했죠. 대신 100억짜리 건물 던져준다고 했잖아요. 사람 목숨이랑 건물을 저울질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잖아요.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언제 그런 말을. 바로 그때 영안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고인 유품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짐이 조금 있습니다. 고성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우진의 가방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가방 한켠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나왔거든요. 겉면에는 또박또박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열어볼 것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께.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뭐예요? 우진 오빠가 남긴 거죠? 문가에 서 있는 지은호가 봉투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서류야. 고성희는 급히 봉투를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님께라는 글씨는 이미 지은호의 눈에 선명하게 박힌 뒤였습니다. 그거 숨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진 오빠가 회장님께 남긴 마지막 말일 수도 있잖아요. 고성희는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너랑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지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우진, 제 쌍둥이 오빠예요. 저도 그 집안 사람이에요. 아, 맞다. 정확히 말하면 26년 전에 당신이 버린 딸이지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영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박영나가 들어왔고 그 뒤에는 굳은 표정의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 오빠가 진짜 죽었어.
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고성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딸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이제 뭔가 감출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엄마나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더 이상 못 숨겨요. 고성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영안실 빈 공간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죠. 그날 밤 저택. 서재 고성희는 조용히 문을 잠그고 한우진이 남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내가 죽으면 열어볼 것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께. 도대체 뭘 적어 놓은 거야? 이놈은 갈등은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봉투는 찢어졌고 안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고성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 미친놈이 이걸 다 써놨어. 편지에는 그녀가 26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거의 보고서처럼 정리돼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 지은호를 보육원에 버린 날, 박진석을 노리고 접근했던 과정, 그리고 최근 지은호에게 간이식을 강요하면서 100억짜리 건물을 미끼로 내밀었던 일까지 한우진은 어머니가 한 짓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없애야 해. 누구 눈에도 들어가면 안 돼. 고성희는 편지를 움켜쥔 채 벽난로 앞으로 갔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는 곳에 종이를 던지려던 순간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성혜 씨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와 함께 문가에는 박진석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붉게 충혈된 눈에 박영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 든 거 뭐요? 고성희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서류예요. 박진석은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영나한테 얘기 들었소. 우진이라는 애가 죽었다고. 근데 나는 그 애가 누군지 몰라.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있나?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진이는 재단에서 후원하던 아이였어요. 영나가 오해를 그때 영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엄마 말 믿지 마세요. 우진 오빠, 엄마 친아들이에요. 아빠 만나기 전에 낳은 아들. 그리고 쌍둥이 딸은 버렸어요. 그 딸이 지은호 언니예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고성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혜 씨 이 말 사실이요? 고성희는 눈물을 글썽이는 표정을 억지로 만들며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다 사정이 있었어요. 내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박진석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설명은 됐소.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사정을 이제 와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박진석은 서재 책상 서랍을 열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봉투를 보는 순간 고성희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처음 나한테 접근했을 때부터 내가 따로 모아둔 자료요. 나는 알고 있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성희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근데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했소. 그래도 언젠가는 사람 구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는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오? 사진에는 박진석의 차 번호판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퇴근할 때마다 지나가는 길, 시간까지 다 조사해 놓고 아이 없고 길가에 서 있었지. 병원 가는 길도 아닌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서재 안 공기가 삽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박성재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고성희는 간신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애 둘 키우기 힘들었어요.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딸은 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나한테 온 거요. 박진석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쌍둥이 딸이 있다는 건 왜 숨겼어? 왜 하나이만 데려왔냐고. 그건 내가 알려줄까요? 박진석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접근하려던 사람 의사였지. 근데 그 남자가 아이는 안 된다고 했어. 한 명만 데려오라고 했다며. 그래서 딸은 버리고 아들만 데려간 거지. 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다시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들으니
지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결국 다른 여자랑 결혼해버렸지. 그래서 당신은 새 목표를 찾은 거야. 그게 나였고. 고성이는 바닥에 엎어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26년 동안 참았소. 박진석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심으로 변하겠지. 언젠가는 죄책감이라도 느끼겠지 싶어서. 근데 끝까지 변하지 않더군.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떻게 숨길지만 생각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는 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우진이 남긴 유서였습니다. 이건 우진이가 남긴 글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흰 국화꽃이 빽빽하게 쌓여 있고 작은 영정 사진 속에서 한우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공개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영정 앞에서 지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오빠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26년 동안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 못 보고 살다가 겨우 몇 달 같이 있다가 이렇게 보낸 애 옆에서 정순이가 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울어다 울어. 내가 옆에 있다. 너 안 무너지게. 엄마가 버틸게. 조용하던 장례식장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상복에 선글라스를 쓴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더니 깊게 울부짖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엄마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니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상하리만큼 공허했습니다. 눈물은 떨어지고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습관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습니다. 고성애 씨의 연기. 그만하시죠. 순간 장례식장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우진 오빠가 왜 죽었는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은호야,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장례식장이야. 그만해. 장례식장 맞죠? 당신 아들 장례식장. 지은호는 한마디를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을 때 당신이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뭐였어요? 박진석 회장님한테 어떻게 안 들키지? 이거였죠. 미국에서 죽은 걸로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묻고 싶죠? 우진 오빠가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고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박영나와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영정을 바라보더니 곧장 고성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우진이가 이렇게 너무 슬퍼요. 성애 씨.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우리 26년을 같이 살았소. 그래요. 26년이나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기회를. 아니 설명은 필요 없어. 내가 이미 다 읽어봤거든. 그는 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진의 유서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 한 일들을 알면서도 말씀드리지 못한 게 평생 죄스러웠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쌍둥이 동생 지은호를 26년 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은호에게 간 이식을 강요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로 회유했고 안 되면 오빠 죽게 두는 살인자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도구가 되기 싫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고성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제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겁니다. 그게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은호야, 오빠가 미안하다. 더 일찍 찾아가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아줘.
유서는 그 말로 끝나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종이를 접어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성혜 씨 들었소? 당신 아들이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죽었소.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고성이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지만 이번에도 누구 하나 다가와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새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성재야. 너까지 왜 이래? 저 고등학생 때부터 새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일들 다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를 어떻게 떼어놓으려 했는지,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새 운동화 챙겨준 척하면서 더 표적되게 만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오해야. 새어머니가 오해 아니에요. 박성재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26년 참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는 같은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영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저도요.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요.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도구로만 봤잖아요. 저도 지은호 언니도 우진 오빠도 고성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이요? 엄마는 날 재벌가 며느리로 보내는 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로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결국 한 사람만 완전히 고립시킨 채 정지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혜 씨 장례 끝나면 이혼 서류 보낼 거요. 위자료는 기대하지 마시오. 당신이 몰래 빼돌린 건물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조용히 돌려놓고 나가시오. 그러면 고소는 안 하겠소. 고성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6년 동안 쌓아 올린 인생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는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통쾌한데 이상하게 좀 쓰리다. 저 사람이 내 친엄마니까. 이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네, 선배 오빠가 끝까지 나 지켜준 거예요. 죽어서까지. 지은호는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고마워. 이제 편하게 쉬어. 그 말이 끝나갈 무렵 장례식장 구석에서 천천히 일어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눈물은 말라 있었고 대신 눈동자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지은호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진석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희와의 이혼을 공식 발표했고 고성희는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도 해임됐습니다. 후원자들은 하나둘 손을 뗐고 호화 저택 대신 낡은 원룸 하나만이 그녀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26년 동안 쌓은 게 남은 게 이거 하나야? 허탈하게 웃던 고성이는 잠시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하던 시절엔 상상도 못했을 지치고 늙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다 잃었어. 근데 하나 남았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은호, 그 아이만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 이 집에 앉아 있었겠지. 모든 걸 망친 건 걔야. 주먹을 꽉 쥔 이.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사람만을 향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이지혁 사무실. 여전히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지은호는 억지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요. 이지혁이 컵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너 요즘 잠도 못 자잖아. 좀 쉬어가면서 해. 선배 아니었으면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이제 확실히 알겠어. 너 없으면 안 되겠다. 그는 서툴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좋아해. 아니, 사랑해. 바로 대답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옆에서 끝까지 있을 거라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잠시 지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배, 저도요. 저도 선배 좋아해요. 예전에 우리 스스로를 깨진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깨진 그릇도 다시 맞춰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저 한번 해볼게요. 선배랑.
이지혁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잘할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은호. 큰일 났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사람은 수정이었습니다. 밖에 고성에 와 있어. 둘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내려다보니 건물 입구에 초라한 차림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번쩍이는 가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호야, 여기 있어. 내가 나가볼게. 아니요, 선배. 이번엔 제가 마주할게요. 지은호는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지혁도 한 발 뒤에서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건물 앞.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돼 있고 몸은 비틀거리는 듯 하면서도 눈빛만은 또렷한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 드디어 나왔네. 여기서 뭐 하세요, 고성애 씨. 지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 하긴. 내 인생 망쳐놓은 딸년 보러 왔지. 나는 다 잃었는데 넌 멀쩡하네. 좋은 남자 옆에 두고 행복해 보이네. 저는 당신 딸 아니에요. 26년 전에 버렸잖아요.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선 사람 바로 당신이잖아요.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내가 언제 널 의사 남자 꼬시려고요. 지은호는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우진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들 하나만 데리고 가면 결혼해준다길래 딸은 두고 왔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26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이제는 간까지 떼어가려고 했나요? 그게 엄마예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만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저 집 안주인으로.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가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요. 이지혁이 재빨리 지은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고성희는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다 잃었어. 근데 쟤는 행복하게 살아. 불공평하지 않아? 이렇게라도 균형은 맞춰야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고성희의 손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고 곧이어 그녀도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 난 끝났어. 다 끝났어. 조금 뒤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들이 고성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대로 연행되었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연민도 다 섞여서 뭐라고 이름 붙이기도 애매한 감정. 근데 참 아이러니네. 저 사람이 내 친엄마라니. 이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지은호. 네. 이제는 정말 끝났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맑은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봤지? 당신이 막으려 했던 그 사람, 이제 더는 우리한테 손 못 대. 눈가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선배. 응?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져 봐요. 오빠도 그걸 바랄 거예요. 이지혁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거다.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리고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고성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여전히 섬뜩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일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